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소개해드린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오늘 뭐 광고 공지 네. 드릴 게 있습니다. 공지사항. 예.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 아시죠?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신한은행에서는 그렇게 불립니다만 네. 저에게는 오건영 작가님, 네. 부의 대이동 또 네, 부의 부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두 책을 연달아 히트시킨 그 덕분에 서점가에서는 오건영이 요즘 뭐 하는지 잘 파악해야 된다. 그가 책을 낸다고 하면 그 달과 앞뒤로는 피해야 된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피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예. 6시 30분부터 저희가 일하는 이 스튜디오, 네. 여의도 여기에 스튜디오에 잠깐 한 몇 분 정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홀이 있는데 거기서 저자 사인회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실 것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혹시 여의도 근처에 지나가고 계시면 네, 6시 네. 30분부터 할 거니까요. 네. 저희 방송 잘 들으시면서 오시다가 네. 잠깐 뭐 들른 김에 인사도 사인회. 나누시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찍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건영 부장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분 굉장히 냉철한 거에 네. 비해서 네. 그 부끄러움 본인의 많으세요? 심성 되게 그냥 그 시골 친구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참 불러다 놓고 오래 기다리게 한다. 죄송합니다. 공지사항이 많아서 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참 오늘 그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네, 네. 인터뷰를 당한다 그러니까 네. 참 쑥스럽네. 평소에 인터뷰어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만행이 있으셨다고. 인터뷰 2의 느낌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이번에 교체된 건 아니고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있죠. 네. 뭐부터 질문 드릴까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왜 파월을 연임시켰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그 사람하고 또 이 어떤 감정이입을 할 만큼 능란하게 영어 디스커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오늘 잠시 감정이입을 해본다라면 예. 사실 우리 그 여의도의 이카노미스트들이 분석했던 계량적 분석,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의 축소, 이런 계량적 데이터에 의해서 연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의외로요.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미국 민주당 내 리버럴들이 사실 드러내놓고 반대했던 후보가 제롬 파월이에요. 민주당들이 반대했다. 예. 민주당원들이 예. 실제로 사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인가요?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드러내놓고 자기가 반대를 했어요. 임명될 때부터 그렇죠. 파월은 안 이번에 연임시키면 안 연임시킬 된다. 때? 시키면 안 된다. 왜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지금 현재 다양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비춰서 파월은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네. 파월을 선택을 했을 때 저하고 우리 그 3프로의 글로벌 모니터에도 나왔던 네. 스티글리츠 교수가 네. 그때 전화 통화를 할 때 저한테 굉장히 보링하다. 아주 지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파월은 지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그 지루한 인물을 트럼프가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4년 동안 끌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의장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교체될 때에 스티글리츠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참 제가 예일대학교에 그 말씀을 잘못 드리지 않았나요? 조지프 스티글리츠라 교수라 그러지 않았나요? 네네, 스티글리츠라고 하셨죠. 그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를 때 막상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돌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일대 교수가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지루한 인물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말을 했는데
이번에 스티글리츠 교수 같은 경우는 예. 드러내놓고 칼럼을 해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 예. 이제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될 시대에 파월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면이? 그러니까 파월은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 지금 현재 페드가 미국 연준한테 주어진 그 요구되는 네. 미션이 사실은 완전 고용 달성과 인플레이션 억제는 두 개의 맨데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건 법적으로 주어진 거고 네. 지금은 심지어는 ESG,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며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는 그런 쪽으로도 돈이 흘러가도록 연준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요구 조건이 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 와중에도 그런 어떤 확대되는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된다라는 게 스티글리츠의 요지더라고요. 아, 왜냐하면은 파월 자체는 지루한 인물이니까. 지루하고 배운 것만 하려고 하고 하던 예, 것만 그렇죠. 하려고 하고 예. 근데 사실은 지난해 3월 이후에 파월이 아주 공격적으로 그 양적 완화를 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썼던 걸로 봐서는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상원의 금융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페드 의장으로 예, 지명이 예. 되면은 거기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민주당계의 그 상당히 진보적인 상원 예, 의원이죠. 예, 사실 학술적으로는 세계적인 그 파산법 학자거든요. 예. 네. 파산법 학자인데도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인데 미국의 심상정이죠. 그렇죠. 네. 워런이 드러내놓고 반대했어요. 파월 연임을. 그런데도 바이든은 선택을 했어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 워렌이 반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워런도 비슷한 요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 색깔에 맞고 자기 입맛에 맞는 파월을 선택을 했는데 네. 워런은 뭐를 하느냐, 우리가 집권했으니 우리 색깔에 맞는 인물을 의장으로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이든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트럼프가 연준 의장에게 원하는 건 뭐고 민주당의 진보층이 중앙은행 연준의 의장에게 원하는 바는 각각 뭡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기를 바래서 파월을 선택했고 지금 민주당의 진보층 워렌 의원 같은 분은 어떤 걸 바라는데 파월이 그걸 안 해주니까 나는 싫다는 쪽인지. 트럼프는 사실은 별거 아니었죠. 그때 예. 당시에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 것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인물. 그래서 계속 금리 낮추라. 금리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때 당시 주가 상승 국면이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에 대해 찬물을 끼얹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달러 가치가 높으면은 대중국과 무역 경쟁에서 불리하죠. 불리하다라고 예. 인식을 한 거죠.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데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네. 달러 가치 이 연준이 중국과의 무역 역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19세기 이전에 중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트럼프였고. 예. 강남규 기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운데로 그래요? 조금 안 들리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예 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과 성장 가운데에서 고용 가운데에서 고용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장은 그 좀 더 역할을 확대해줬으면 해요. 페드 역할이. 근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도 야 주식시장 좋아야 되니까 중앙은행 역할 잘해? 라고 하는 것도 중앙은행 보고 금리 계속 낮추고 올릴 생각하지 말고 돈 풀라는 얘기고 예를 들면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민주당의 파월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분들도 미국 연준에 요구하는 건 보다 적극적으로 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뭘 좀 해라 라고 하는 거라면 결국은 또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금리를 네.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 낮출 수 없는 제로금리니까. 그럼 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나 저분들이나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수단으로서 연준에게 요구하는 건
계속 돈 풀라는 뜻인데 네. 완화하라는 뜻이고 긴축에 신중하라는 거라면 긴축에 신중하는데 워렌 그 지금 파월만큼 신중하게 잘해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서 네. 네. 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기준금리에 집착한 그것만을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는데 네. 사실은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비밀의 화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 공개시장 정책, 조작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라든지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직후에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에게 직접 돈을 주입해 줄 수 있는 이른바 시중은행의 기능까지도 네. 물론 별도의 법인을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그랬지만은 그런 역할을 확대하라는 게 민주당 쪽의 요구 사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다가 거고. 단순히 돈을 쫙 풀어놓고 돈 그거 말고. 반만 낮춰서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한 예. 걸음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아주 비주류의 일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일반화해서 그들의 대표 이게 또 하나의 정책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심지어 그 미국의 진보적인 싱크탱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위기에 그러니까 고용 창출 능력을 상실한 업종에다가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직접 중앙은행이 아, 자금을 공급을 해줘라.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그렇죠. 돈을 직접 꽂아줘라. 예, 타겟팅을 그러니까 이른바 금리 타겟팅이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지수 말고, 타겟팅이 그건 아니고 당연하고. 아니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 타겟팅을 아예. 해줄 수 있다. 꽂아줘라. 중앙은행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왜 못하냐. 좀 그렇죠. 야, 역사적으로는- 창의력을 발휘해봐라. 아니, 창의력이 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네. 케인즈의 이 주문에 따라서 맥밀란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그 우리 산업 구조 금융화되는데 이제 제조업이 공동화되니까 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막 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그 영란은행이 이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이른바 회사를 차렸어요. 투자 회사를 차려서 중견 기업에다가 계속 자금을 공급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나라 옛날에 외환은행이 우리 지금은 그 하나은행으로 하나은행이 바뀐. 합병이 됐지만 외환은행이 사실은 국책은행으로서 한은이 설립한 국책은행으로서 기능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역할은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요. 과거 해왔던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행 같은 거 하나 미국이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미국 연준이 출자하고 뭐 이것도 좀 해라. 뭐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확대하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중앙은행가들은 대단히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역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축소될 수밖에 없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 쪽에서는 그건 터부시되는 일이죠. 역할을 축소하고 고유의 업무, 가능한 한 인플레이션 억제 쪽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은 법률로서 두 가지의 상반된 목표를 연준에다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물가 안정과 이제 고용과 물가 안정. 네. 그런데 그거보다 한 스텝 더 나가자. 하나 더 나가자. 특정 이게 이제 산업의 민주당의 지원. 진보 진영, 리버럴 그래, 진영의 반대인데. 요구 사항이죠. 그런데 파월은 보니까 매우 지루하고 배운 거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라 아니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에 그 파월을 임명할 때도 왜 파월을 임명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제일 말 잘 들을 거 같더라.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사실 그 말이 우리 안승찬 기자 같은 경우는 네. 그 뉴욕 특파원 할 때 네. 분명히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이 앞에 뺐는데 이게 말로써 권위를 높여주는 행위죠. 자, 우리는 한국은행도 네. 기능 중에 그거 있죠. 총액 한도 대출. 그게 이제 중소기업용으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더 싼 돈을 주겠다. 네. 뭐 그렇죠. 그런 것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파월은 사실은 그 오바마에 의해서 이사로 지명된 인물이거든요. 네. 트럼프에 의해서 의장으로 지명됐지만은 네. 그렇죠. 오바마가 누구 대신에 이 사람을 파월을 지명을 했냐라면은 네.
그 프레드릭 미슈킨이라고 세계적인 금융 통화 이론가입니다. 네. 사람 그분이 그 양반이 쓴 경제 그 금융시장론 내지는 통화정책론은 사실은 교재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평가받을지 우리 벌써 연식이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세대는 사실은 그 미슈킨 교수의 통화정책론은 꽤 교범처럼 읽었죠. 네. 아무튼 그 미슈킨 교수가 이사로 있는데 이 사람 대신에 파월을 임명을 해서 공화당이 그러니까 공화당 몫을 하나 내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당시만 해도 약간 화제였어요. 네. 경제학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굳이 무슨 경제학을 전공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아니, 중앙은행가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파월 이사가 막 법학도고 뭐 이랬잖아요. 월가 있었고 전공은 법을 했고 그래서 연준의 그 쟁쟁한 이사들이나 위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용했다. 이때. 이사 때 굉장히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처신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양쪽에서도 뭐 좋고 관계도 좋고 처신 잘하고. 사실 기자회견 얘기를 이제 보통 이제 연준 의장의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격월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 격월로 기자회견 한 것도 버냉키 시절에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그 격월로 이제 격자로 하죠. 이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 매번 하는 건 아니고. 바이먼슬리. 예. 근데 바이먼슬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회의가 그 2달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건 아니니까. 꼭 열리는 건 아니니까. 예. 굉장히. Sometimes. 그래서, 네. 아무튼 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파월에 설명하거나 말할 때 보면은 그렇게 그 버냉키처럼 싸늘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자들도 굉장히 편애하는 스타일이 능력해요. 사실 사람 좋네. 예. 사람 좋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인간이 냉정하고 이론적으로 투철하고 의식적으로 네. 분명하다고 해서 꼭 성공한 건 아니다. 나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그럼 처신이 좋고 예. 약간 보링하고 약간 만만해 보이며. 그래야 성공하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원래의 아까 이제 얼핏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나는 스티브 로치 교수 예일대학 네, 교수가 그분이 참 보링하더라고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저도 이 생방송은 이번 생에 몇 번째 안 되는지라 네. 순간적으로 괜찮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예. 네. 그 로치 교수가 사실은 그런 평을 한 것처럼 누구도 기대를 안 했죠. 그런데 이 파월이 됨으로써 나타난 왜 그러면 파월을 이번에 또 했느냐? 다시 재지명을 했느냐 바이든이 제가 살짝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가해보니까 오바마의 전례를 봐서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그 라이얼 브레이너드를 자기들이 그 민주당의 리버럴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했던 후보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밀었던 물고 빨고 이런 비속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정말 그 우쭈우쭈했던 후보인데 네. 그 후보 대신에 이 바이든은 파월을 계속 재지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라이얼 브레이너드를 네. 부의장에다가 앉혀놨거든요. 자, 우리 한번 기억을 잠시 더듬어서 이게 버락 오바마가 2009년에 집권하지 않습니까? 네. 2009년에 집권하고 있는데 2008년에 문제일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찰석같이 믿었는데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네.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벤 버냉키를 네. 조지 W 부시가 선택한 인물인데 네. 그 인물이 내 인물이 아니라고 덜컥 바꿀 수 있을까요? 위기인데 그 대신에 2010년에 한 인물을 부의장에다 지명을 해요. 네. 그 양반 그 사람이 네. 누구냐면은 바로 제닛 옐런 지금 현 재무장관이고 전 페드 의장이에요. 이전에 그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네. 당시에. 근데 제닛 옐런은 사실 대단히 민주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 부의장이라는 자리에 뭐길래 저거는 네. 자기 사람은 부의장에다 임명을 하고 그동안 그냥 위기를 놔두고. 관리해온 사람은 그대로 연임을 시켜줬을까? 이게 사실 오바마도 그랬고 오바마의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전임
반대파 공화당이 지명한 의장은 유임시키면서 그렇죠. 임기 교체할 수 있을 때 유임을 시키면서 그 대신 부의장 자리에 네 사람을 꽂는 그렇죠. 그게 오바마의 인선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죠. 전임 트럼프가 임명한 파월은 그대로 두고 부의장 자리에 네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꽂았다.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부의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준에서 부의장은 네. 그 연준에서 부의장이 사실은 우리가 부반장 하면은 반에서 반장 유고시 반장. 그렇죠. 아무 식권 없잖아요. 그렇죠. 반장이 다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페드 부의장은요. 네. 그 의사결정 기구인 통화정책 의사결정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네. 부의장도 아니에요. 그냥 one of them 멤버예요 그냥. 그냥 네? 멤버. 네, 멤버 멤버죠. 중에 하나다. 네, 상시 멤버 중에 부의장, 하나다. FOMC 부의장은 뉴욕의 힘을 인정을 해서 화면에 나가는 저기 저분이네요. 화면에 오른쪽이 파월, 왼쪽이 레이너 라이얼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 예, 브레이너드 이번에 부의장 된 저분. 그렇죠. 사실은 정파가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저렇게 우아하게 이제 같이 저게 저런 식으로 우아하게 같이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니까 사실 뭐 저 정도 가면은 페르소나 적절하게 페르소나를 깔고 이제 처신하겠죠.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이다. 아, 네. 그 이번에 이제 앞으로 적어도 4년 동안 네. 모르겠습니다.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더라도 임기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장은 네. 몇 년 정도 더 해야 될 텐데 바이든이 재선이 실패하더라도 네. 저 컨비는 앞으로 적어도 4년 동안 그 페드를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부의장 뭐 한 사람이냐? 부의장이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의장이 사실 역대 부의장급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물론 페드의 모든 부의장이 의미를 갖고 있지 스토리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버냉키가 외부 학자, 네. 그 경제 학자로 학자 출신이 들어오니까 조지 W 부시는 누구를 부의장으로 시켰냐면 도널드 콘이라는 페드 내부의 능구렁이를 시켰거든요. 그 도널드 콘은 1987년 블랙 먼데이 때에 그 그린스펀이 그때 당시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거든요. 시장 위기를 맞을 때에 그 제가 맞을 겁니다. FOMC 총무를 했어요. 실무자. 네. 예. 그러면서 Secretary of FOMC라고 네,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제가 일부러 번역을 했는데 네. 그 FOMC의 실무 우리 네. 그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면 그 국장급들이 보좌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예, 실무자예요. 회의 자료 나눠주고 회의 자료 나눠주고 데이터 분석해서 보고하고 네. 그 다음에 회의록도 만들어. 우리가 지금 회의록 열심히 공개될 때마다 그 행간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 회의록을 네. 그 비서 총무가 작성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돈으로 월가의 파도를 일으켜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오래된 중앙은행의 금원이거든요. 네. 그걸 최초로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수장 가운데에서는 앨런 그리스펀이 실행을 해본 사람이에요. 예. 그때의 실무를 했던 사람이 도널드 콘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내부에서 승진해서 그 외부자인 벤 버냉키를 대신해서 조직을 총괄하고 그다음 위기 순간 위기 대응할 때에 실무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부의장에다 임명을 해 도널드 콘 네. 그런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정치적인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진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닌데 현 상황상 위기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야 되기 위기의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연임을 시킬 수밖에 없을 때에 그 부의장에는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좌파의 그 임무를 심는 거죠. 그럼 아까 이 부의장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네. 다시 돌아서 얘기가 네. 돌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부의장 도대체 너무 궁금해. 가끔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이제 외곽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변주를 때릴 때가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미국 얘기고 그러니까 네. 저희 사전 질문지를 드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왼쪽 귀를 이렇게 만지시고 이러면 그냥 다른 얘기해도 저희가 추가 좀 안 하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예. 아 진짜 대단한 순발력이네. 누구는 저기 2분 가까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네. 그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근데 부의장은 실제로 이 의장의 그 통화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 첫 원어브 번째가- 대민 게 아니다 그냥. 그렇죠. 실제로 그 연설문 내용을 결정을 해요. 연설문 내용을 예. 연설문 내용은 의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앨런 그린스폰 시대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네. 굉장히 자기의 그 리더십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의지를 담아서. FOMC가 열리기 전에 그 네. 멤버들은 다 전화해서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확인해 가지고 그 어떤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그래서 물밑도 조율한 다음에 FOMC에서 결정하는 네. 그런 그 그린스폰에게 대들 만한 인물이 FOMC 아니 페드 시스템 전체 내에서는 없었죠. 지역 준비위원회까지. 네. 그런 그린스폰을 그래서 그때 그린스폰을 뭐냐면 인치의 전성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페드를. 네네. 근데 네. 그 이후에 벤 버냉키가 2006년인가요? 미녀 아주 그 외모가 출중한 여기자에게 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 버냉키 쇼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죽다가 끝나고. 헬리콥터 얘기. 예. 그때 이후로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커미티를 만들고 이게 비상근 조직이에요. 비상임 조직인데 내부에서 의장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걸 조율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의장이 그러면서 부의장이. 부의장이 그걸 맡아서 했어요. 아, 버냉키 때 말실수 한번 한 이후로 금융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아무리 의장이라도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조율된- 검류를 다 맡아서 하세요. 그렇죠. 아하. 조율된 발언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뭐 네. 명분이야. 뭐 좋죠. 뭐 금융시장에서 그런 그러니까 게 있군요. 오해를 사면 그만큼의 어떤 자원 배분에 네.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하. 그때부터 이제 부의장이 그 연설문 대외적인 연설문 지금 뭐 청문회 가가지고 테스트모니 할 때 이 사전 원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다 살펴보면서 이제 조율을 합니다. 알겠어요. 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은 공화당이고 부의장은 민주당 좀 바로 미치지만 약간 정치적인 조합이 될 수는 있겠네요. 아, 그렇죠. 어쨌든 합의된 발언들이 나가는 거니까. 아, 또 그래도 안 하나의 기자는 되게 컨셉. 점잖게 표현한다. 네. 그냥 파월이 바지 사장 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2%의 특유의 저 순발력은 그냥 바지 사장이 된 건데 내가 그렇죠. 보기엔. 아,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예. 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금융시장에서 첫 번째 반응은 파월이 연임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좀 더 경도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네. 그 미묘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럴까? 어허.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부감 네. 내지는 민감함 뭐 이런 거는 브레이너드나 파월이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브레이너드가 네. 이 대목에서 네. 옐런이 파월을 지지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많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예. 옐런은 파월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임하는 게 현재 좋을 것 같다. 재무장관인 그쵸. 전임 의장 옐런은 네, 네. 파월의 연임을 지지했다. 지지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의장을 바지사장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지 있죠. 않았을까요? 예. 이건 제 추정입니다. 네.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야 바지 사장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바지 사장도 바지 사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바지 사장이 소신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 또는 바지 사장이 뭐 뒷배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제 옐런이 같이 일할 때 보니까 파월이 저는 뭘 시켜도 잘해. 심지어 바지 사장도 잘할 것 같아. 그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인 그죠? 거죠. 추정이죠, 사실은. 그 파월이라고 4년 동안 페드 의장을 했는데 자기의 의견이 안 생겼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퍼포먼스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 위기를 그렇죠. 한번 예. 물론 그 퍼포먼스가 개인의 그린스폰 시대를 봤던 인치 시대,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했던 시대의 관성에 의해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게 페드가 요즘 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달러 스와프 거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위기 순간에 늘 그게 무슨 뭐 한국 정부의 뭐 외교적인 네. 능력이다 아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야전 필드 교범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비공식적인. 예. 왜 그러냐면은 그 2008년에 위기에 보니까 이 이머징 국가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할수록 이 위기 대응에서 달러를 푸는데 통화 정책이 무력화된다는 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웬만한 나라들하고는 달러 스와프를 한다는 게 매뉴얼화돼 있어요. 예. 그것처럼 사실은 중앙은행은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위기를 겪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화를 해왔거든요. 역사를 보면 네. 여실히 그 진화의 과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파월도 사실 그 4년 동안 위기도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월가의 지지도 받고요. 네. 물론 월가는 금융의 뭐랄까 관성 때문에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동안 최악만 아니고 나쁘지만 않으면 그대로 가면 좋다. 네, 예. 패티고 그래 왔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닛 옐런은 그 말 그대로 민주당의 다수는 아니더라도 진보 진영의 그 시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재지명에 지지를 하고 결국 주군인 바이든이 선택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네. 그 이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옐런이 사실은 그 벤 버냉키 시절에 우리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잭슨홀 미팅에 가봤더니 신흥국 총재들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중앙은행 고위 간부들이 버냉키보다는 옐런의 주위에 많이 몰려 있더라. 버냉키가 의장인데도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옐런이 실세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또 옐런이 그때 당시 국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시각도 국제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미국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뭐 고려하는 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부탁을 잘 들어줄 수 있었겠죠. 우리 신흥시장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달라. 네. 이런 주문을 쉽게 하고 그것도 옐런의 네. 성격이 호호 아줌마잖아요. 네. 네. 대학이 편하잖아요. 버냉키는 네. 사실 전형적인 학자거든요. 전형적인 학자가 어떻게 처신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아까 학자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내가 처신도 잘하고. 비유를 좀 알기 쉽게 하자고 바지 사장이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보통 바지 사장이라고 하면 실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찍으라는 데다 찍으면 돼? 그럼 네 그렇지. 하고 그냥 그게 찍는 이런 바지 바지 사장인데 사장. 그런 사람은 연준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야, 저 사람 능력으로는 계속 시키면 좋겠는데 네. 네. 우리 말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럼 못하지. 그러니까 뭔가 말이 살짝 안 통해. 좀 뻣뻣해. 그러면 연임 못 시키는 건데 야, 그것도 할 사람이야. 저분은 그것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파월 입장에서 보면 굳이 현 정부와 등을 져서 이 중앙은행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또 철학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사실 버냉키 같은 경우 통화정책 경제학자로서 대공황 시대를 잘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대안정기에 대한 훌륭한 분석도 해내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이어졌던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성장, 그다음 주가, 자산 가격의 어떤 꾸준한 상승. 예. 네. 이 Great Moderation, 이른바 대안정기에 대한 그 분석에서 이론가로서 출중했어요, 사실은. 네. 네. 그 버냉키의 논문 자체가 네. 대학원생들이 대공황 공부할 때 전문가죠. 네.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출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악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등 백악관 스태프로 참모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폴리틱스를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냉키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무슨 살가운 존재는 아닌데 살가운 존재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른바 이 병풍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은 미국의 페드 의장과 대통령 사이에 서로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그 첫 번째가 보통 이렇게 간접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네. 재지명을 하거나 새로 임명을 할 때에 경제 세계관,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또 대통령이 당선자나 만나요, 사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희망사항과 서로 간의 컨센서스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오바마와 버네키 사이에.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정장치로 제닛 옐런을 불러다가 2010년도에 네. 부의장에다 앉히고 그러면서 이 부의장의 역할 중에서 아까 연설문을 이제 관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업무 중에 하나가 네. 뉴 아이디어,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정책, 새로운 뉴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앙은행, 아니 페드 의장에게 뭐랄까 소개하는 역할을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예를 들면 연설문도 하고 그러니까 부의장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다. 바깥에 대외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내 허락 받아. 라고 의장에게 말할 수 있는 나가서 말 똑바로 해. 그리고 뭐 새로운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뭐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도 의장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자리다. 사실 굉장히 강력한 자리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시장의 반응은 그 파월 의장이 연임했다고 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앞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연임될지 말지 어쩔지 모르니까 눈치 좀 보고 있다가 이제는 연임 확정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나 금리 이제 확 올려도 되겠네 라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지금 시장 금리가 막 이렇게 생각보다 그 브레이너드 이사가 안 되고 파월이 연임했으니까 훨씬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근데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그렇죠.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어차피 시장 자산 가격이 1차로 반응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 반응하고 그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하고 저도 그렇게 뭐 기사 쓸 때는 꼭 그 대목을 네. 많이 쓰죠. 네. 그러나 그 반대로 꼭 그렇게 될까라는 측면은 우리 또 이 기자들은 꼭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른바 페드 내의 이너 폴리틱스 그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실 여기서 꼭 먼저 강조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네. 중앙은행 가들은 이른바 넓은 의미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네. 통화정책위원회 멤버들이라든지 네. 그 의장들은 정치라기보다는 약간 법률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경제 흐름의 데이터에 맞춰서 법률가가 법조문에 맞춰서 뭔가를 판단하고 하듯이 거기서 뭐 자의적인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만 네. 객관적인 경제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인이 아닌 거죠. 네. 법률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보고 한다. 그렇죠. 누가 돼도. 기본적으로 그렇지. 데이터를 보는 것은 그건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죠. 중앙은행가에게 규정돼 있는. 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새로운 아이디어 역할을 확대를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미세 조정할 때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부의장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군요. 오히려 부의장이 또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죠. 부의장이 되면 거의 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의장이네. 거의 봐도 됩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라이얼 브레이너드를 의장으로 지명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중간에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될 구조거든요. 왜요? 왜요? 바꾸면 되잖아요, 미국의 그냥. 상원의 이 금융위원회에 가부동수가 죄송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수예요. 상원이 그죠? 상원의 금융위원회가 네. 예. 금융위원회도 동수. 동수. 상원 자체가 지금 동수죠. 예. 거기에서 공화당 쪽에서 그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하. 사실은
저기 오바마가 한번 노동경제학자를 네. 페드 이사에 지명을 했다가 네. 그 다이아몬드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는데 금융을 공부하지 않은 양반이 어떻게 그 여기를 공화당에서 들어오냐. 명분이 그랬거든요. 시간 끌기로 해가지고 괜히 트럼프대에서 자기가 포기했습니다. 아, 청문회 통과 못한 거예요. 예. 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 버렸어요. 하긴 요즘 그 바이든 정부가 물가 때문에 인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정치적으로 많이 수세에 몰려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군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무리하느니 네. 그냥 부의장 정도로만 일단 만족하자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타협했을 거다. 충분히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총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리도 사실은 뭐 얼굴 마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대통령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 시키지 않듯이 예. 페드 의장에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의 정책의 방향과 서로 간의 컨센서스를 이룬 그 선에서 보통 움직이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충돌해서 낙마시킨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폴 볼커 의장 같은 경우 1987년에 돌연 낙마시키거든요. 레이건이. 너무 무섭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너무 우리가 무섭게 이제 막 금리를 막 올려버리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훌륭하게 수행을 했지만은 네. 그 볼커가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볼커 그렇죠. 그러니까 볼커 룰이라는 것도 나왔죠. 예. 그때 금융회사는 분장 규제해야 된다. 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네. 그 볼커 시절에 막판에 부의장을 했던 인물이 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냐면 레이건의 입맛대로 이 부의장이 얼마나 힘이 있으니 그 입맛대로 금융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부의장도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이제 영향력인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사실은 그때 대부조합 사태가 발생을 해서 네. 부실은행이 막 발생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연준과 예보공사 이 재무부가 머리를 싸매고 서로 간에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레이건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처 수상과 마찬가지로 금융 규제 완화를 주장을 했죠. 거기에 볼커가 반대를 하니까 그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이어지다가 돌연 사임을 하죠. 임기가 안 됐는데. 그렇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파월 의장도 괜찮다. 민주당에서도 뭐 아주 나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너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중에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이 공화당 사람이고 그래서 금융 규제에 대해서 너무 완화적이다. 예전 트럼프 정부 때 이어오던 그 금융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는데 좀 금융 규제를 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이다. 그래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브레이너드 이사가 돼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부의장으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수장을 바꾸진 못했으나 어쨌든 부의장 정도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규제가 강화될기는 힘든 구조죠. 지금 현재. 그럼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브레이너드는 특장점이 그 금융 규제, 흔히 말하는 이 금융 감독이에요. 네. 근데 연준이 이 금융 감독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위원회처럼 권한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분산돼 있죠. 단지 이제 시중은행과 몇 개의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 규제 강화를 강력히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워런이거든요. 워런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워런 상원의원이 그런 의미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까지 그 법규를 바꿔가면서 신설법규를 그럴 만한 의석 분포도 아니고요. 정치 그 밀어붙이는, 지형이 예, 정치 지형이 그렇지 상원도 않죠. 반반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건 있다. 시장의 관심은 사실은 파월이 계속 하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통화 정책의 흐름이 혹시 변할 거냐 내지는 금리 인상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느냐 이 교체기에 그렇죠. 뻔한 그게 제일 궁금하고 관심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물으면 조금 좀 막연하고 무책임한 질문 같아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분히 이제 참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지금 그린스펀의 유산이 우리에게 커요. 영향이. 인치였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의 그 어떤 걸출한 중앙은행가가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유산을 누가 애초 시작은 볼커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볼커와 그린스펀 시대. 그래서 이 통화은행가들은 통화정책 이론가들은 VG 이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볼커의 V와 그린스펀의 G를 머리 글자를 따서. 근데 그 이후에 이 연준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다음에 모든 게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테일러 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과연 그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 물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오해가 샀으니까 물가 상승 흐름에 달려 있는 거죠. 누가 뻔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변수가 그렇죠. 그렇다. 그 물가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고정 경제학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하면은 대단히 그 나쁜 것처럼 장기간 물가가 꾸준히 올라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은. 물가 상승 물가 이 단기적인 지표 이 CPI 이 상승 증가율이 상승률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걸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물가 상승 흐름. 네. 그 정확하게 말하면 물가지수 오름세죠. 물가지수 오름세가 연준은 지금까지 그 미세 조정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건 일시적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주장해 거죠. 왔죠. 네, 주장을 해왔죠. 그렇게 이제 그 스탠스를. 근데 그 스탠스를 아까 우리 그 안승찬 기자의 말처럼 나 배불러 이제 권력을 쥐을 만큼 쥐었어. 파월이 내 식대로 해보겠어. 마치 대통령 두 번째 임기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때 내 멋대로 해보려가 볼 거 없다 이제 나. 예,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근데 비유적이지만은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꼼짝달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 대통령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연임할 수도 있고요. 파월이 네. 뭐 이 연임 제한이 그렇죠. 없겠습니까? 연임 제한이 3연임, 4연임 불가능한 건 할 수 아니죠. 있는 불가능한 거 건 아니죠. 예. 그런 거죠. 파월 트럼프가 아마 트럼프가 다시 권토중내에서 재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아마 파월을 자를까요? 나 제가 보면 자를 것 같아. 너 이 배신자 하면서 처음에 제 기억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지명했는데 금리를 빨리 내려라. 난 저금리 인간. 야, 너를 임명한 거 금리를 내리라고 한 건데 처음에 안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잘못 뽑았네 뭐 하고 그 엄청 불만을 쏟아냈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하면서 이제 막 금리를 열심히 내렸습니다만 초반에는 파월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 트위터에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했죠. 저 양반은 뭐냐 하면서. 참 트럼프도 보면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자기 부하가 내 말 안 들으면 속이 탈 수는 있는데 그걸 남들 다 보는 트위터에다가 저놈 자식 저거 내가 그게 사실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파월이. 이 대목에서 이제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의 독특한 지위. 네. 우리는 근데 우리 근데 잠깐 여기서 근대 중앙은행 그러니까 국가 기구로서의 최초의 중앙은행이 어디인 줄 아세요 혹시? 무슨 영국? 중앙은행 최초의 중앙은행 어디서 나왔냐?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 영국 모르겠습니다. 국가기관? 왠지 영국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최초. 미국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란은행이 1694년에 설립이 됐는데 시중은행이었어요. 네. 그 시중은행 법적 지위로서의 시중은행은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게 국가가 국유화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어. 페드는 이 국가 기관으로서 아. 출범을 했어요. 위상과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선출되지 않는 인물이죠. 미국에서는 일부 주정부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도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 세금에 대한 자기 의사의 투영, 네. 민주적 결정, 세율에 대한 민주적 결정 그런 것들은 투철하게 민주주의 원칙에서 근대 민주주의 원칙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근대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한참 죽고 떠난 뒤 한참 뒤에 생겨난 연준만큼은 엘리트의 지배가 선출되지 않는 엘리트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결국 득일지 요즘 실질은 물가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게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만 네. 공급망 마비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고 그게 먹히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그때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져서 생기는 현상일 때 금리를 올리면 오케이 그렇지, 그건 그렇지. 말 먹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는 게 부두에 트럭 운전사를 못 구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기름값 오르고 중앙은행이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이제 나는 부두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운전사들이 갑니까? 그 정확한 지적인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가끔 이메일로 얘기를 네. 할 때에 네. 단기적인 이 분석을 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냐면은 네. 우리는 이 금리 지렛 때 이른바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초로. 사실 이 기준금리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공급 부족, 그러니까 이 글로벌 쇼티지라고 부르는 그 현상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의 부분에 대해서 네. 해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최근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측면에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정도 수요 억제를 할 만큼 금리를 올리려면은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큼의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죠. 폴부커가 했던 것처럼. 그렇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만은 그 어떤 가정적인 측면에 가정을 해본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뭐랄까 물가에 대해서 페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본의 아니게 모든 그 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화폐 네. 현상이다라고 하는 믿었던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은 네. 금리 조절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먼저 금리 해야-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과연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의 유명한 뱅킹 애널리스트 있죠. 그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썩 그 부분에 신뢰하지 좋은 수단 않는다. 같지 않다. 아니요.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일지라도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금리 올려봐야 올려봐야 네. 효과가 없다. 무력할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툴이라고 하는 게 무력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면 올려야 되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네. 뭐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늘 인기 없는 정책이죠. 오늘도 맞아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네요. 이제 그것도 그 패러다임도 바뀌었어요. 음. 지금 한국은행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여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중요한 그러니까 네.
볼 볼커가 나중에 이제 해고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네. 국민적 지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기준금리를 살인적으로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있겠네요. 통화정책 결정 모델을 만들 때에 네. 우리나라 같은 대외 변수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요한 변수는 굉장히 아니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 성장률, 재정 적자, 재정 상태, 기타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적인 변수로 국민의 여론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여론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저는 꽤 그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이 여론이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불만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도 여론이 결정할 거라면 그냥 여론조사를 해서 많이 나온 쪽으로 정책을 펴면 되니까 그럼 그 정책 집행자는 중학생이라도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표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여론을 물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라. 여론조사 물어봐서 저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게 왜 이 대목에서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선택지가 있죠.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는 선택지가 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여론이 도와주면 A로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예 논리가 없진 않겠죠. 이 3프로 구독자분께서 오늘 백브리핑에 네. 두 진행자의 그 세계관이 드러나네요. 한 사람은 엘리티시즘이고요. 한 사람은 그 엘리티시죠? 반대고요. 그렇죠. 네. 저 채팅창에 그렇지만 또 여론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겠죠.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다음에 혹시 뭐 설명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네. 미국의 페드는 네. 그 한국의 공수처와 같은 비슷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네. 이 대목에서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도 예. 페드의 성격을 알면은 사실은 페드의 역사를 알면은 네.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브리핑에 처음 나와서 다음 편을 불러줄 거예요. 그럼요. 부른다는 가정하에서 그 참고로 제가 뭐 나오고 싶어서 애달아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건 알죠. 네. 네. 오늘 아주 근데 재밌는 다음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페드는 미국의 공수처였다. 아하. 참말 그 이면에 음모도 있었고요. 네. 그걸 지킬섬의 음모라고 하는데 지킬 박사 하이드시에는 지킬섬, 네. 지킬섬의 음모라고 하는데 음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어떻게 철저히 무력화되고 네. 지금의 페드가 만들어졌고 아하. 또 이 페드가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만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정부가 만들었는데 만들 때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지금의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 정권이 네. 비슷한 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연주는 공수처다. 자, 강남구의 정치경제학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들었습니다. 잘 보셔야 네. 되겠네요. 네. 구독자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네. 쉬어가는 코너로 조명구의 옛 소리를 강남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